20대 때는, 그때는 뭐든 가능할 거라 믿었다. 건강은 당연했고, 시간은 무한한 줄 알았다. 밤새 술을 마셔도 아침이면 멀쩡했고,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워도 속이 거뜬했다. 하루에 5시간만 자도 끄떡없었고, 몸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시절 내 옆엔 늘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 나랑 똑같이 대학 다니고 비슷한 시기에 사회에 나왔는데 그 친구는 뭔가 달랐다. 월급 받으면 늘 반은 저축부터 한다고 했다. 나는 그걸 보며 야,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 있냐고 웃어넘겼다. 그렇다고 나도 특별히 사치스럽게 산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일상이 그랬다. 회사 근처로 출퇴근하다 보면 기름값 나가고 동료들이랑 점심에 커피 한잔하고 저녁에 회식 한번 하면 또 나가고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동호회 모임 회비도 있고 자동차 할부금, 휴대폰 요금, 인터넷, 보험료. 가만 보면 특별히 큰 지출을 한 것도 아닌데 한 달이 지나면 손에 남는 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쓰게 되고 다음 달엔 또 카드값 메꾸느라 허덕이고 그걸 반복했다. 그때 알았다. 돈은 쓰고 나면 남지 않는다는 걸. 남은 걸 저축하려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돈은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그냥 다 써버리게 돼 있다는 걸. 그 친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다. 아니, 그 친구는 원래부터 알았던 걸까? 아니면 그 부모님이 미리 알려주신 걸까? 그게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저축은 어떻게 습관이 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나도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월급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걸. 늘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았다. 밀려있는 신용카드 값이 있고, 공과금, 대출이자, 보험료, 생활비. 막상 월급날이 되면 그 돈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 잠깐 안심했지만 며칠 안 가서 바닥이 드러났다. 늘 똑같았다. 이번 달은 아껴보자 다짐해도 카드 결제일이 되면 다시 빚잔치였다. 그 친구는 그런 사이클에서 일찌감치 빠져나와 있었던 거다. 그 친구는 적금 붓고 청약 넣고 재무 상담도 받더라. 차도 국산 중고차를 샀고 집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교통비도 아꼈다. 30즈음에 결혼을 하게 됐다. 나는 인생 한 번뿐이라며 예식장도 전망 좋은 고급 호텔로 잡았고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떠났다. 혼수는 브랜드 가전, 최고급 가구로 채웠다.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나도 그게 자랑이었다. 그 친구도 결혼했는데 달랐다. 예식은 소박하게 가족 중심으로 했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다. 혼수도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그 예산 대부분을 전세 보증금에 보탰다. 자기 집 마련이 먼저라고 했다. 뭐 벌써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아무 말도 하기 싫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돈 쓸 일이 더 많아졌다. 나는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줬다. 유아용 명품 옷, 인기 캐릭터 장난감, 영어 학습 DVD까지. 왜 그렇게까지 퍼줬냐고 묻는다면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학원은커녕 미술학원 앞을 지나치기만 해도 부러워서 한참을 서성이던 기억이 있다. 운동화는 바닥이 갈라져 있어서 맑은 날은 괜찮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흰 양말이 회색이 되고 신발 안은 젖어 있었다. 비 오는 날은 나는 친구 집에는 절대 안 갔다.
신발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그냥 집에 간다고 온 기억이 있다. 학교 소풍 전날엔 도시락을 싸주라는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다. 부족하다는 말은 안 듣게 하고 싶었다. 남들이 보내는 학원은 다 보내고 싶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다. 아이 손에 쥐어준 태블릿 하나에도 비싼 학원 등록도. 사실은 내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들어 있었다. 그렇게 나는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었다. 내 아이만큼은 궁핍을 모르고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남들이 하는 건 다 시켜주려 했다. 그 친구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용돈 기록장을 쓰게 했다. 마트에서 뭘 사고 싶은지 고르게 하고 돈의 개념을 알려줬다. 참 유별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친구가 참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하고 사는지 신기했다. 나는 아이가 뭘 원하면 무조건 해줬다. 사실 그건 단지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었다. 어릴 적에 내가 늘 목말라 했던 것들을 이제야 채워주고 싶었던 거다. 아이 학원비, 스마트폰, 태블릿, 수학 과외, 캠프. 남들이 한다는 건 우리 아이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시라도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을까, 내가 예전에 느꼈던 소외감, 부끄러움, 위축된 마음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었다. 내 아이만큼은 궁핍을 모르고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남들이 하는 건 다 시켜주려 했다. 결국 그렇게 아이에게 모든 걸 퍼주며 나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아이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움보다 기대와 요구가 늘어갔다. 그 친구는 자녀에게 경제의 가치를 가르치고 조금 부족해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40이 넘자 삶이 더 복잡해졌다. 회사에선 진급에 목이 말랐다. 어디 가든 팀장, 부장 같은 타이틀이 붙어야 체면이 서는 분위기였고 그 기대를 충족하려면 인간관계가 중요했다. 그래서 술자리가 많았다. 퇴근 후에도 회식, 접대, 영업 술자리가 이어졌고 이 정도는 해야 회사에서 밀리지 않지 하면서 따라다녔다. 한 달 월급의 반이 술값으로 빠져나가는 날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그 아이들은 또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매일이 전쟁이었다. 말 한마디 잘못 꺼내면 방문이 쾅 닫히고 하루 종일 입도 뻥끗 안 하고 한때는 눈만 마주쳐도 웃던 아이였는데 이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고. 노후엔 어쩌지? 내가 늙었을 땐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잠깐 스쳤지만 그 생각은 곧 다시 사라졌다. 내일 아침 미팅 준비하느라, 야근하느라, 또 아이 성적표에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학원은 보내는데 성적은 중간이었다. 더 오르겠지. 과외를 더 시켜볼까? 과외를 하나 더 늘려본다. 노후를 생각할 시간은 있었지만 삶이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정신 차려보면 또 하루가 지나 있고 그렇게 매달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위장은 늘 더부룩했다. 50 중반이 넘어가자 친구들과의 만남도 달라졌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친구도 있었고 암으로 사망한 친구도 있었다. 술을 끊었다는 사람, 건강이 안 좋아 못 나온다는 사람, 모임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났다. 회사에서도 50이 넘어서자
사오정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그 말이 예전엔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50대에 접어들자 퇴직이 더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40대까지는 아직은 괜찮겠지. 아직은 쓸모가 있겠지 싶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게 눈에 보였다. 퇴직이 가까워지자 회사에서의 입지도 불안해졌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조용히 묻히고 젊은 상사들은 그건 옛날 방식이죠라고 한다. 요즘 젊은 신입사원은 상사 눈치 안 본다. 할 말 다 한다. 우리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자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밥상 위엔 두 개의 그릇. 부부끼리도 대화가 줄고 각자의 시간에 익숙해진다. 그 친구는 그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찼다. 일찌감치 회사를 퇴직하고 준비해온 작은 사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고, 어느 날은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불러냈더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며 웃으며 그러더라. 이번에 배당 나왔거든. 예전에 월급 떼어다가 매달 산 주식에서 배당금이 꽤 나왔어. 그 돈으로 오늘 내가 쏘는 거야. 순간 멍해졌다. 나는 아직도 매달 신용카드 결제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였다. 그게 얼마나 단단한 삶인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오전에 테니스를 치고 주말엔 지역 봉사활동을 다닌다더라. 삶이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때 혼자서 하루 종일 뒷산만 바라봤다. 통장 잔고는 불안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이 모든 차이,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다. 20대 초반,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던 그 친구. 그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렸다. 에이, 나중에 벌면 되지 하며 웃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 친구가 적금 붓고 주식 조금씩 사 모으고 재무 상담을 받을 때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다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젖어 있었다. 한두 번은 따라 해볼까 싶어 통장 하나 만들었다가 결국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 밀려 저축한 돈을 다시 빼쓰곤 했다. 사실 그때도 어렴풋이 느꼈다. 이렇게 월급 다 쓰면 안 되는데.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현실이 매달 지출이 밀려있는 카드값이 발목을 잡았다. 그 순간 그 작은 불안감이 들었을 때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찰나. 바로 그때 시작했어야 했다. 그때가 내가 준비를 일찍 시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지금 와서야 안다. 그 작은 차이가 몇십 년 뒤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걸. 소박한 결혼, 검소한 소비, 경제교육, 꾸준한 건강관리.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소비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온 그 친구. 그렇다고 나도 특별히 뭔가를 많이 즐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일상을 살았다. 아이 키우고 회사 다니고 가끔 외식하고 친구들과 모임 한 번 하고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먼저 저축했어야 했다. 지출은 늘 있기 마련이었고 언제나 예상보다 더 나갔다. 큰 돈을 쓴 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면 돈은 내 손을 떠난 뒤에야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돈만큼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버텼고 자식에게 퍼줬고 체면을 위해 여기저기 맞춰 쓰다 보니 정작 내 삶은 늘 나중으로 미뤄졌다. 지금 젊다고 생각하는 당신, 내가 해왔던 선택과 친구의 선택, 지금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나요?
젊다고 이 영상 보고 참 청승이네 하지 마라. 나도 그랬다. 그땐 그랬다. 먼 일인 줄만 알았다. 나한텐 안 올 줄 알았다. 지금 당신은 들을 수 있다면 들어야 한다. 도둑처럼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가난이, 그 외로움이, 그 할 일 없음이, 그 취미 없음이 당신 삶을 쓰나미처럼 덮칠 것이다. 노년의 쓰나미가 오기 전에 산 높은 곳에 초원을 찾아야 한다. 집도 짓고 꽃밭도 만들고 그 쓰나미에 끄떡없을 튼튼한 집과 양식을 채워놓아야 한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건 그냥 아이들 이야기책이 아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다. 건강, 돈, 취미, 그리고 가족, 사회적 관계. 그 네 가지는 노년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다. 지금 하나라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늦었어도 반드시 시작은 해야 한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 친구처럼 살 걸. 그 말이 지금 가장 크게 떠오른다. 젊음은 기회다.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나는 아직 젊어.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중요한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신호다. 젊다는 말로 안심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게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수십 년 후에 삶을 바꿔버린다. 젊음은 끝나고 나서야 그 무서움을 알게 된다. 기회가 있을 때는 몰랐다. 기회는 늘 곁에 있을 것 같았고 몸도 시간도 돈도 항상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쳐 왔다. 지금의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